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에서 중국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3분기를 앞둔 중국 경제와 증시 최근 동향을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좀 빠른 속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인대 이후에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번 전인대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일단 통화정책이나 유동성 관련해서 작년 대비 증가율을 확연히 올해 증가율이 반등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실제로 보시는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중국의 유동성 증가율이나 통화량, 사용자 총액 이런 데이터들이 빠르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주가는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 대비 최근에 이런 유동성 증가율 반등에 입각해서 같이 좀 동행해서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 정책은 확장형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특수채 발행이나 특수 이제 특별 채권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제 발행이 되면서 최근에 좀 금리가 오히려 좀 빠르게 오를 정도로 발행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 정책의 수혜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질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통화 정책의 효과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유동성은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올 수 있는 시점은 올해 11월에 있는 당대회와 중앙정치국 회의,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이제 지금 현재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기 연장이나 이런 시점일 것 같습니다. 11월하고 3월을 보고 있는데, 올해 중에는 11월에 어떤 정책을 꺾지는 않을 걸 생각하고요. 내년 3월 정도가 유력한 체크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6월 달에 확인된 5월 경제 지표는 생산이나 투자는 기대에 부합하거나 상회를 했고요. 반면에 소매 판매는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 그리고 물가도 CPI와 PPI 모두 다 기대치보다는 좀 낮게 나온 그런 그림입니다. 일단 그 수출입 데이터는 일회성 요인이 좀 여전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논외로 저희가 하고요. 산업 생산은 4.4%로 이것도 시장 예상을 상회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증가율 수준까지 좀 올라왔고, 6월 달에도 계속 반등 예상이 되고요. 고정 투자는 월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증가세로 전환이 됐고, 3대 고정 투자 중에서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 투자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3월 이후에 중점을 밀어붙이는 이런 그 건설이나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들의 힘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주간 단위로 이미 체크하고 있는 프락시 지표들, 뭐 석탄 소모량이라든지 주택 거래, 그리고 교통체증 지수의 작년 추세 대비 비중은 여전히 100을 상회하고는 있습니다만 5월 달에 올라오던 각도에서 조금 각도가 완만해지면서 약간의 불확실성을 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3주차까지 저희가 체크해 보면 100을 좀 아슬아슬하게 좀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수출 때문인지 혹은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투자나 소비 지표들이 좀 다시 꺾인 신호인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경기 회복은 하고 있는데 각도 자체는 4월 대비 조금 완만해지고 있다는 게 최근의 동향입니다. 최근에 이제 베이징발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제가 이제 PT를 다니면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급 국내 이슈보다는 쿠팡 그 유통센터발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과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는 호들갑을 좀 떨 정도로 위험 단계를 상향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금리나 이런 걸 내렸지만, 실제로 기사에서 나오는 것 대비해서는 검체수 대비 확진자율이라든지 매일 지금 나오는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북경의 비호적자 중심으로, 즉 이주노동자나 농민工위주로 이렇게 확진자 좀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운타운이나 시내로 확산되는 어떤 추세 자체는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나 경제활동의 회복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이제 금리가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은 약간의 그 공급량 때문에 허수 요인이 있지만, 실제로 은행 간 금리도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하라든지 또 최근에 은행권으로 하여금 연 순이익의 2조 위안에 거의 70%에 육박하는 1.5조 위안의 교통 분담을 압박을 좀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이자 경감을 통해서 사회에 좀 공헌하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실제로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라는 신호로 저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미루고 있지만, 실제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75bp 이상 낮추라는 쪽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악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금리를 좀 낮추려는 시도는 이렇게 뒤에서 좀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까지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현 상황이 레벨업돼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들은 보시는 그림이 8개인데 뭐 1번부터 8번까지가 선행해서 동행 순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나열해 놨고요. 사용자 총액, 은행권 대출, 뭐 PMI 신규 주문, 인프라 투자, 또 뭐 자동차 판매나 주택 거래처럼 선행 동행 지표들은 정책에 좀 민감한 것들로 나열이 돼 있고 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5월에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금리마저도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큰 폭이었습니다만 채권금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경기의 동행 지표의 이제 그 반등의 퍼즐은 이제 생산자 물가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그 상해종합지수나 이런 그 H쉐어 이런 것들은 생산자 물가 연동성이 꽤 높은데요. 5월달까지도 마이너스 3.7로 지난달 대비 계속 떨어졌고 17년 2월 고점 이후에 거의 13분기 연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5월달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가 요인이나 전체적인 수입 물가, 내부적인 투자 수요 이런 걸 감안하면 완만하겠지만 6월부터 반등이 시도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면 동행 지표인 이익 지표들도 거의 프락시로 봤을 때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은 7월달 정도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중 분쟁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드리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의 그 무역 전쟁 양상, 즉 미국의 공세는 바축카 포형, 굉장히 그 무역이나 관세 쪽에서 공격을 좀 하면서 실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줬다면 올해는 1차 무역 합의를 유지하는 가운데 화웨이나 중국 ADR, 홍콩 쪽에 대한 공세나 신장 위구르 이런 쪽에 대한 압박들인데 사실은 조금 저희가 레토릭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말로 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실제 펀더멘털 영향은 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5월 달에 중국의 CNH로 불리는 역외 위안화 환율이 대폭 절하가 된 후에 최근에 안정을 좀 찾고 있고 MSCI 차이나 같이 규제, 그러니까 미국 쪽의 규제에 좀 민감한 홍콩이나 ADR 주식들이 많은 이런 인덱스들도 최근에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앞으로 한두 달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11월에 그 미국 대선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트럼프는 이 보시는 왼쪽 그림의 그 무역 합의 이행을 좀 더 종용하면서 조금 본인의 어떤 성과를 조금 더 강조하는 쪽으로 더 갈 것이다. 그래서 공세보다는 이제 성과를 좀 맺어짓는 쪽으로 보고 있어서 이 1차 무역 합의를 앞으로 2달 동안 중국이 얼마나 많이 수입해주고 이행해주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의 성의 정도는 보이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홍콩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는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5월 달에 드렸었고 6월 들어서 홍콩 지수가 반등하고 홍콩의 어떤 관련된 위험들이 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인대에서 이제 홍콩 보안법을 전인대에서 일종의 날치기 통과식으로 해서 실제 발효 시점에 대해서 이제 8월로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도 발효가 되더라도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를 박탈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특별지를 박탈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역이나 또 환율, 금융 쪽의 충격일 텐데 직접적으로 자본의 어떤 통제를 하거나 환율의 페그제를 어떤 포기해줄 정도의 어떤 공세는 실제로 카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대비 올해 이제 홍콩의 시위 리스크도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홍콩 달러나 이런 것들이 여기 페이지 이제 9페이지 보시면 강세 쪽에 계속 붙어 있고 자본 유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도하고 그로 인해서 홍콩 달러가 약세로 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외환 보유액이 소진되면서 위험을 느낀 홍콩이 이제 외환 어떤 패그를 자동으로 본인들이 풀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위험 쪽에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콩 증시가 하반기에 받아올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다 땡겨왔기 때문에 홍콩 지수가 좀 하반기에 반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내도 홍콩이나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도 실질 환율이나 모든 통화들 대비 위안화가 사실은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입의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흐름들이 4, 5, 6월 달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강세여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레토릭 방식에 공세에 좀 흔들렸던 것 같고요. 저희는 무역 합의가 파기되거나 홍콩 관련 어떤 리스크가 극단적인 것을 지나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는 현재 7.0708 레벨에 있는데 당분간 이 레벨에서 박스권에서 좀 안정되는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좀 더 강세에 붙으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때도 말씀을 5월달에 드렸지만 강세 쪽으로 전환되는 쪽에 전략을 세우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같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 워낙 미국과 코스피가 3월 급락 이후에 좀
빠르게 반등하다 보니까 좀 묻혔던 경향은 있는데, 최근에 A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보유한 탑 50 기업들, 그리고 소비주 탑 100 기업들, 또 창업판으로 불리는 차이넥스트에 있는 심천의 중소형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5월 이후에만 해도 한 40%씩 주도주들이 올랐는데요. 저희는 일단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내수주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실적 기반으로 계속 몰리고 있고, 이것도 한국과 되게 유사하고요. 또 5, 6월 달에 중국 정부가 사용자 총액을 계속 풀고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도 동학개미운동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중국도 지금 개인들이 펀드를 통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6월 달까지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6,000포인트까지 가면서 어떤 신용버블, 개인 투자자 버블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펀드 발행 규모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많은 펀드들이 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좀 스마트하게 일부 성장주들, 소비주, 제약, 음식료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한다는 부분이 좀 차별화되고 있고, 기관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과열은 아닌데, 분명히 지금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소비주나 성장주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타이밍에 좀 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CPI와 PPI 괴리로 볼 수 있는 이런 내수주와 시클리컬의 상대 강도가, PPI가 이번 이제 5월 달에 바닥 이후에 6월, 7월부터 올라오면서 약간의 이제 주도주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클리컬이나 금융주, 증권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PPI가 올라오면서 다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신용 스프레드나 유동성의 효과로 반영되는 것들도 거의 이제 대부분 반영을 정점을 좀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주도주였던 제약이나 음식료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꺾이면서 7월 달에는 시장이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르긴 좀 부담이 있고요. 자동차나 가전, 증권, 기존의 인프라 관련주들로 확산이 되면서 조금 개별 업종이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횡보 국면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는 중국의 이익 사이클이 이번 1분기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확 반등하는 것들이 확정이 나 있고, 또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계속 돈들이 내년에 들어올 수 있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조기 조정이 있다면 이 시점을 저희가 중국의 지수라든지 또 CSI 300 같은 대형주 혹은 우량 종목 1등주 중심으로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의 양상이 똑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한 지가 4년이 넘었고, 부동산의 어떤 가려던 자금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중국 A주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거의 가계 자산의 1%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빈집 상태에서 이제 주식을 올해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상태고, 투자 양상 자체도 과거 대비 좀 스마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개인 투자자 중심, 그리고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중국의 우량주들은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편입하는 전략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최근에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계속 여러 차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지만 올해 최대 화두는 신형 인프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프라 투자 올해 한 11에서 12% 정도 1분기 제외하고 내년까지 계속 10%대 유지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인프라 투자 중에서 신형 인프라 투자가 이제 5G나 IDC형 투자, 그리고 인공지능, 특고합 설비, 전기차 충전 설비 이런 쪽에 7대 영역이 있고, 7대 영역에 관련 대표주들이 내년까지 계속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로 저희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자료에 7대 영역에 앞으로 한 4, 5년 동안의 계획들을 좀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신형인프라 업데이트라는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올해 이제 국내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5G 관련된 캐펙스 투자나 IDC 관련된 하드 인프라 관련, 반도체 관련 투자들, 그리고 특고합이나 전기차, 궤도열차 이런 쪽에 철도 투자는 결국에 기존의 전통 인프라 투자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이나 기계 쪽에서도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실적이 좀 확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는 7월 달에 좀 중국 증시 쉬어갈 수는 있고, 위안화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 달에 일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의 조정을 큰 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국내 입장에서 중국의 이런 경기 모멘텀은
속도 조절은 좀 있겠습니다만 W자 형태, 그러니까 우측 하단이 높은 W자 형태로 연말까지 이제 회복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대표 수출 기업이나 전체적으로 중국의 포지션이 높은 내수주들 위주로 국내에도 공략을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